주식 투자는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주식에 100% 올인이 돼 있던 상태여서요. 고스란히 하락을 맞았던 것. 다시 회사를 다녀야 되나. 모든 투자가 가치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입니다. 저는 이제 이현투자자문에서 고객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000년 초반에 우연하게 주식 투자 세계에 입문하게 됐고 해보니까 이게 저랑 굉장히 잘 맞고 수익도 잘 나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주식 투자 세계에 빠져들게 됐고 다니던 회사를 한 2000년 초반 정도에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다가요. 자산도 꽤 많이 불렸었는데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14년 무렵에 이제 투자자문사를 창업을 하게 돼서 저도권으로 들어와서 지금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투자법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개인 투자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용 자산이 몇억 몇십억 수준이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운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뒀었는데요. 그 당시 또 운이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2003년 요 무렵이었었는데 2003년부터 2006, 7년까지가 완전 대세 상승장이었거든요.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옆에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함께 다 받을 수 있었고 세계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싼 기업들이 정말 널려있던 시기였습니다. 퍼라는 개념이 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인 건데 퍼 2라면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회사인데 이익을 한 500억을 버는 회사인 거죠. 그런 퍼 2, 3짜리 회사들이 막 널려있던 시기라서 그런 수익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2000년 초반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점에 가면 서점에 깔려있는 책의 90%는 차트 책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차트로 투자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제 돈을 좀 버는 것 같다가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다른 방안을 찾았는데 그때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가 씨앗이 뿌려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운 좋게 가치 투자에 그때 입문을 하게 됐고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해보니까 저하고 적성도 잘 맞고 왜 가치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하는 행동이 사실은 가치 투자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인지 아닌지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 건 아닌지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에 비해서 이 가격이 좀 비싼지 싼지 이런 걸 따져보고 물건을 주문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도 그렇게 하자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도 잘 벌 것인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따져보고 주식을 사자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국내 대표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벌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나 사볼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가치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지 비싼지를 내가 따질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파는가 하면 내가 생각한 그 가치가 왔을 때 파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따져볼 수도 있고 국내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그 회사가 현금을 8천억을 들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조 원 넘는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이랑 부동산 보유 자산만 하더라도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만약 이 회사
주식투자를 내가 통째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사자마자 4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충분히 싼 회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 싸냐 비싸냐를 따져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 이제 수익 가치로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연간 뭐 순이익을 한 200억씩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하면 5년이면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가 지금 연 3%? 5%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은행 이자에 비하면 20% 수익이니까 은행 이자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이상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 회사가 200억을 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200억을 계속 벌 수 있을지, 내후년에도 200억을 벌지,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미래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를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공식이라든지 어떤 규칙, 룰 같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투자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식으로 딱 뽑아내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얼마나 이익을 벌 것인지, 또는 어떤 음식료 회사가 뭐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경쟁 상황, 소비자의 취향 변화, 신제품의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살펴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많은지 적은지,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하는데, 그것만으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계속 좀 안 좋긴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워낙 좋으면 어느 정도 뭐 익스큐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분도 안 좋은데 매출채권 회전율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스크린 아웃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투자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지표 몇 개는 꼭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 이상이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찍힐지를 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 투자를 하려면 대전제가 내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를 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중에 세스 클라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가치 투자는 이해하기 쉽지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들으면 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걸 실천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을 추정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배당을 기준으로 이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또 이 배당이 앞으로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최소한 줄어들지 않을지, 뭐 이런 정도를 판단해서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챙겨봤던 지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봤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를 전망해서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 또는 뭐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따져보고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해야 되겠네, 무슨 종목을 살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탑다운 투자 방식인데요. 저희는 그런 거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이 기업이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건지 아닐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제 그것만을 보고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면 경기라든지 주식시장 전망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쭉 지켜봐왔던 뭐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제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들고 가면 2배 정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입니다. 하루에도 10%씩 올랐다가 1, 20%씩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그냥 특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 변동성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도 그런 변동성 때문에 어떨 때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익이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테고 또 운용 자산 규모에 따라 틀릴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냥 몇십억을 가지고 운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 운용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운용하는 규모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높은 정도 수익, 연한 10에서 15% 정도를 목표로 운용을 하는 게 좀 리즈너블하지 않나 생각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 10에서 15%를 목표로 운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이제 가치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연 평균 한 10에서 15%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올해도 10에서 15%, 내년에도 15%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잘 될 때는 뭐 3, 40%, 뭐 4, 50%를 벌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때는 뭐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거나 뭐 미미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동성을 너무 견디질 못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싸다는 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산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 정도 할인해서 사는 개념인데요.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이면 조금씩 이제 편입을 하는 편입니다. 1년 전에 제가 투자했던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발표를 하기를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도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순이익이 최소한 6천억에서 7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3조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을 한 6, 7천억을 버는 회사면 한 10배 정도를 준다고 하면 시총이 한 6조에서 7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때 3조였었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현대건설을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시총 3조 원은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살 수 있는 만큼 그냥 왕창 샀었고, 작년 그 연말이 아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이 확 하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에 저희가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리기는 했었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을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건설이 순이익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제 목표 가격은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호재들이 많이 터졌었는데요. 현대건설이 이제 국내에서 주택도 하지만 그 원전 관련돼서 글로벌하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원전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현대건설에 대한 관심들이 막 쏠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생명체하고 같아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이 이렇게 활동하는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예측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6조 정도 수준에서 일부를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목표하는 가격이 있지만 거기 상황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저희는 철저하게 숫자를 따져보고 사고 파는 거거든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 회사 물건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는 거죠. 저희가 한두 분기 실적을 가지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가끔 시험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한 분기, 두 분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두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다고 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그런 경쟁력이 훼손이 됐는지 아닌지, 저희 아이디어가 이제 근본적으로 틀린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면 손절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이 틀리면 손절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이 거기서 돈을 잘 벌 거다라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 아이디어가 다 틀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손절을 하는 거는 저희 생각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매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예 새로운 질문들은 없거든요.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누군가는 맞닥뜨리고 해결했던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라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증권무석이라는 책을 1934년에 썼는데 그때 했던 고민들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고민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무석 책을 읽어보면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를 뭐 그때 100년 전에 벤자민 그레엄도 고민을 했구나.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이미 누군가가 고민했던 그런 거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엄,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인 워런 버핏, 그리고 워런 버핏의 이제 친구이자 같은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 요 세 분인데요. 하나같이 또 독서광입니다. 워런 버핏도 보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뭔가 책을 읽거나 뭐 자료를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자기 아빠를 발 달린 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책에 빠져서 사는 분인데요.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찾아봤는데 찰리 먼거의 책 중에 포 찰리스 알마니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찰리 먼거가 추천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들이 추천이 됐는데 복잡계에 관한 책으로 부의 기원이라는 책,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 관련된 책으로 눈먼 시계공,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책으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었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이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저는 답을 얻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부의 기원은 이 책의 원 제목이 The Origin of Wealth거든요. 이 제목이 Origin of Species라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오마주한 제목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책이구나 라는 건 이제 책 제목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이 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창출되는지, 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복잡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탐구한 복잡계 경제학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복잡계 경제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복잡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굴러가는 세상이 복잡계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고 하면서 굴러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주식시장 역시 복잡계니까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 이 부의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잡계라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굴러가는 시스템은 그 결과를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도 오를지 내릴지,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할지 폭등할지 이런 걸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터질 거를 3년을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 터졌을 때는 3일이면 끝난다고 봤는데 그게 지금 뭐 3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복잡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세상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계속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라서 소개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탐구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실회피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 때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더 큰 아픔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100만 원을 벌 때는 100이라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면 100만 원을 잃으면 150이나 200만큼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또 기준점과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나 어떤 기준치가 주어지면 그게 아무리 의미 없는 숫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여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앵커링 되는 게 내가 산 가격입니다.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7,000원이라고 하면 본전될 때까지는 내가 못 팔겠다. 내가 산 가격에 앵커링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앵커링 되는 게 고점입니다. 주가가 10,000원에 샀는데 한 20,000원이 됐으면 17,000원이 됐으면 고점 다시 회복하면 팔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못 팔고 계속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산 가격은 나한테는 뭐 중요할지 몰라도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10,000원에 샀더라도 실제로 내 생각이 틀려서 기업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앵커링이 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고요. 회상용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져서 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내가 많이 빠져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과거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제 미국 시장 주식만 올랐으니까 국내 주식은 안 돼.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회상용이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보면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상용이성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은 최근의 상승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행동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또 주식시장이라서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눈먼 시계공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인데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이기적 유전자보다 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었던 책인데요.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수많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를 했을까라는 거를 다룬 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눈먼 시계공은 그거의 좀 확장판, 해설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9세기의 신학자 중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신학자다 보니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시계라는 물건을 하나 주었는데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시계공이 설계를 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이런 복잡한 존재를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설계한 사람이 있을 텐데 신의 설계다라는 게 이제 윌리엄 페일리라는 신학자의 답이거든요. 다윈을 포함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게 리처드 도킨스의 대답인데 만약에 그런 시계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시계공은 눈먼 시계공이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먼 시계공이 함의를 하는 게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돌연변이라는 우연하고 그런 우연들이 누적되고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는 걸 은유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의 기원이나 생각에 관한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를 따져보니까 그 근저에는 우리 인간이 진화해 왔던 그 궤적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손실 회피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숲을 지나가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실제로 뭐 호랑이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따져보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과거 그런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손실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생존에 유리했던 건데 그 습성을 이제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보이더라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하루에도 계속 뭐 2, 3%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게 되는데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빠지게 되면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자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가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하는 기간에 고통을 너무 받기 때문에 손실 회피 본능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냥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왜 그런 손실 회피 본능을 하는지, 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따져보니까 결국 그 근저에는 이런 진화론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부의 기원처럼 우리 경제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도 따져보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누군가가 이걸 딱 설계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의 결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주식시장의 행태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인간 행동이나 사회의 발전의 근저에 깔려있는 그 메커니즘이 결국 진화라는 메커니즘이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 이 세 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가기는 힘들 거고 그렇게 가려면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로 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저평가가 돼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낮습니다. ROE라는 거는 기업에 투입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 기업이 돈을 버는가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5% 뭐 이런 수준인데 ROE가 5%라고 하면 내가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50억 정도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이제 ROE가 굉장히 낮으니까 은행에다 내가 예금을 해도 한 3% 이자를 받는데 은행보다 훨씬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5% ROE가 나온다고 하면 그 주식 투자를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ROE가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주주한테 결국은 환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게 기업의 가장 1순위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내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면 그 돈은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주가가 올라가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 주주한테 환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주주한테 오지 않고 주주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년부터 점점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3,000만 되면 꼭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을 대부분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계속 3,000이라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 3,000이라는 게 그때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3,000이라서 지금은 고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탑다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바텀업으로 투자를 해서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들춰보고 이 기업이 앞으로 벌일 돈에 비해서 지금 싸냐 비싸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내수 음식료 기업들이 좀 꽤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회사 중에 지금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삼양식품 같은 회사고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료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내수주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이제 다 수출로 일어나는 회사라서 이제 수출주인 거죠. 내수 위주로 했던 음식료 회사들은 지금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낮은 가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건설주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이라는 게 지난 한 3, 4년 동안 아예 착공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욕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건설 물량 착공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이라든지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자산이 뭐 개발이 되거나 또는 투자자한테 이렇게 환원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상법 개정이 되고 기업들이 ROE를 높여야 되는 사회적 여건이 지금 계속 뭐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해서 그런 기업들도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제가 회사를 하면서는 이제 회사의 오너로서의 역할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가족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한테 좋은 아빠였다는 기억이 남았으면 뭐 그걸로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질문집 준비하면서 뭐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도 한번 다시 이렇게 들춰보기도 하고 과거 투자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기도 해서 과거를 한번 다시 반추해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